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립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최은정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장 대응하기가 참 만만치 않으시죠? G2 국가발 악재 코스피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벤버네키 미 연준 의장이 출구 전략 시점을 언급하면서 증시가 크게 흔들렸었는데 여기에 중국발 악재까지 중국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성장 둔화 우려로 중국 증시가 5%나 급락했고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11개월 만에 1,8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원화 가치 하락의 채권 가격 급락까지 삼중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저점이 생각보다 더 깊어질 수 있겠다. 전문가들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앞으로 시장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오늘도 대박플러스 시즌2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시장 대응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공부를 해야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 강의 듣고 종목 공개까지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샘플러스의 나문우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대박플러스 시즌2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실 수도 있는데요. 대박플러스 시즌2 들어오시고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우리 최고의 전문가님들이 바로바로 답변 달아드린다고 하니까요. 100%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께서 활용하시는 그 강의 자료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공부하시는데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나문우 멘토와 함께하는 알찬 강의와 종목 공개까지 지금 바로 시작해봅니다. 예,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와 관련해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단기 외채 비중도 많지 않아서 다른 신흥국 국가와는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이 오늘 아침 일간지에도 많이 실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흔들리니까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시장 대응 어떻게 하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나문우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황당한 시장이죠. 예. 장 초반 그래도 좀 흐름들 좀 괜찮았었는데요. 예, 장 중반 이후에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상해 지수가 2,000포인트 깨지면서 5% 이상 급락하다 보니까 2시 반 이후에 급격히 우리나라 증시 떨어지면서 1,800포인트를 붕괴를 가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1,500 간다, 1,000 간다.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떨어질 때 얼마만큼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때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역시 오늘 장도 큰 의미가 없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희망은 분명히 보여주는 흐름들이 외국인들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도 이제는 될 타이밍이 거의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말씀해 드리겠고요. 오늘 시황의 키워드는요, 이 표준어로 그만해라 많이 먹었잖아 가는데 실제 원음으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한 10년 전에 나왔나요? 친구라는 영화에서 맨 마지막에 장동건이 하는 말이죠. 고마해라 마이무 따이가, 이게 정확한 원음입니다. 자, 왜 고마해라 마이무 따이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외국인들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외국인들 수익이 많이 냈는데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2천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잠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2,400억가량 순매도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의미 있었던 부분은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선물에서도 한 1,000계약 이상의 순매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끝났을 때 봤을 때 지금 우리 지수가 23포인트 하락하면서 장 막판에 급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플러스 1,700계약으로 플러스를 돌려놓고 마감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지수는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겠다. 지수 차원에서는 이익 실현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이 바닥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고 했냐면, 콜옵션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풋옵션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점진적으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오늘 보시면은요, 장 초반에는 콜옵션에서 전부 다 마이너스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작은 계약이지만 12계약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많은 순매수가 있었는데 결국 순매수가 급격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서로 매수가 나오는 어떤 방향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팽팽한 줄다리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다리기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선물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17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따라서 현물에서 일정 부분 팔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선물 측면에서는 지난번 이렇게 많이 매도되었던 부분에서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요, 시장이 일정 부분 이제 급격한 하락이 왔었다면 이제부터 하락은 하더라도 완만한 하락 내지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이 염두한 환매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흐름은요, 일단 내일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도로 강력하게 지수를 압박할 가능성은 좀 희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의 순매수 전환이 굉장히 좀 의미 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업종별 현황에서 좀 재밌는 모습이 또 나왔는데요. 자, 업종별 현황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총 2,4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죠? 2,400억 정도를 팔았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2,400억이 이때까지는 계속 삼성전자 위주로 나왔다는 거죠.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전기전자, 즉 삼성전자 위주 전기전자 쪽으로는 660억 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운송장비 자동차죠. 670억. 그리고 금융업에서 500억가량. 그리고 화학에서 240억.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거죠. 즉 이는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 전기전자 쪽으로만 집중하던 매도에서 이제 종목별로 다 나누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전기전자 쪽으로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매도 칠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을 통해서 이제 금액을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우리 지금의 이제 상황은요, 글로벌 로테이션이거든요. 글로벌 그레이트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자금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충격을 계속 주고 있는 거지 종목에 대한 충격이 아니거든요. 물론 6월 이제 초반에 JP모건을 통한 삼성전자의 충격은 분명히 있었지만 오늘의 흐름을 볼 때 지금은 삼성전자의 충격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충격, 그리고 이쪽에서 충격이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이 완화되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외국인들의 흐름들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수 측면을 한번 볼게요. 자, 지수가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1900포인트 밑으로 딱 떨어지면서 갭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갭하락이 나왔어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갭하락이 나왔는데, 자, 우리 여기 있죠.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 참을인자 3개면 상한가가 3방이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갭이 3번 되면 세 번째 갭은 몸으로 받아라. 몸으로 받아라. 이렇거든요. 즉, 세 번째 갭 하락이 일어났을 때는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왜? 세 번째 갭은요, 참지 못하고 던지는 투매의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투매의 절정에서는 반드시 반등이 나오더라. 이런 이제 법칙인데요. 지금 그래 보시면 두 번의 갭이 이미 형성이 되었고요. 오늘 어찌 보면은 장 중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미끄러지면서 중국발 악재죠. 미끄러지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증시가 급등하지 않으면 내일 즉 갭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일 시초가 갭이 발생한다면 자, 우리 격언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예, 몸으로 한번 받아봅시다. 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일단
지수가 계속적으로 1700이 되었던 1500이 되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수가 떨어지더라도요. 한 번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반등을 주고 떨어지는데 지금이 3번의 갭이 나왔다면 첫 바운드가 시작된다. 공을 자유낙하시켰을 때 첫 번째 바운드가 가장 높이 일어나는 바운드거든요. 그 바운드를 노려보자. 즉 내일 갭이라면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도 지금 그렇게 썩 위험한 장세는 일단 일단락이 되었고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합니다. 코스닥 부분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이제 밀리면서 끝이 났는데요. 코스닥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나요? 505포인트에서 500포인트 이 자리는요. 절대 쉽게 깨어질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깨어지면 그 누구도 이익 보는 집단이 아무도 없어요. 기관도 손해고요. 외국인도 손해다. 여기 지수를 만들어 왔던 이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만든 지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만든 지수입니다. 그러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이 하락해도 수익 낼 방법이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선물이나 파생을 통해서 장이 떨어지더라도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코스닥은 그게 없거든요. 거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떨어지면 그대로 마이너스예요. 그대로 마이너스에 지금 이 자리에서 동참하느냐, 여기까지 샀던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팔 수 있느냐? 없다. 코스닥은 왜 그러냐면 종목이 작기 때문에 한 번 팔고 다시 잡을 기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더라도 매도 물량은 나올 수가 있대 지수를 누르는 매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요. 철저히 새로운 재판 짜기가 이제부터 다시 제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 짜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셀트리온 같은 종목 오늘 또 상승하면서 또 이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코스닥과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인데요. 여기는 이미 지금 떨어지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미리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그래서 코스닥도 전부 다 시장이 안 좋다고 다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 또는 미리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은 지금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시장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이 죽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이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판 짜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요. 다시 종목을 잘 잡으셔야 돼요. 다시 종목을 잘 잡으셔야 되고 그럼 나 지금 산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인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합니다. 종목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시키자. 내가 가진 종목이 20종목이라면 10종목 아니면 7종목으로 압축을 시키는데 지금 주력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은요. 다시 시장은 올라가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달 뒤면 웃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웃을 때 빵긋 웃느냐? 개슴츠하게 웃느냐의 차이는 바로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판짜기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종목 압축의 시간으로 꼭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 세판짜기 오늘 남은우 멘토님 강의 말미에 종목 공개가 될 것도 같은데요. 일단은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어떤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벗어났다는 거 코스피에 희망은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희망 가지시고요. 강의 듣고 종목 공개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 AS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로엔이었잖아요. 네. 수익이 났어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 로엔 지난주에 이제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이 로엔 이번 한 주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타났는데 급락이 어디 간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예. 상당히 잘 버텼는데 이번 주에 어떤 화두가 되었던 부분은요.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JY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이 있거든요. 로엔은 이제 음원회사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그리고 SK가 지주회사법에 의해서 팔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보시면은요. 이 기업의 지금 매매 흐름들을 보면 너무나 조금 황당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매매 흐름을 보면은요.
외국인 지분이 한 9.4% 정도 됐었거든요. 총 지분의 9.4% 됐는데 지금 11.4%로 약 2%의 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연속으로요. 거의 한 15일 넘었거든요. 이거 거의 한 6, 7일 정도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참 재밌는 거는 이거 전부 다 누가 샀냐? 모건 스탠리에서 샀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에서 일방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 보통의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매수 보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인 매수를 그것도 장외에서 또는 블록 딜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끊임없이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처음에는 외국인이 매수할 때 매도를 하다가 이거 좀 다시 순매수가 들어오고요. 다시 순매도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순매도를 낼 만한 물량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단계에 거의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을 더 누를 만한 집단이 없다. 기본적으로 66% 이상을 SK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관이 매도하는 부분이 없다면 매도 주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 사람이 없고 살 사람은 정해져 있네요. 누가 사느냐? 모건 스탠리와 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죠. 팔 사람은 없고 살 사람은 존재한다.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가격이 점차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엔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6월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바닥이 들어서 올라갈 때 아주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로엔 같은 로엔을 매수하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계속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미국의 구글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주가가 최근, 한 1개월 전에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음원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격한 상승이 나왔고요. 로엔 같은 경우는 KT 뮤직이 이 삼성전자와, 협의를 통해서 좋은 이제 동반자 파트너십을 통해서 음원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KT 뮤직이 상한가를 몇 번 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음원의 1위는 어디냐? 로엔입니다. 그래서 로엔, 계속적으로 아주 우수한, 실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남은호 원장님, 멘토님을 믿고 지난주에 로엔을 매수하셨던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빠지지 않는다. 시장이 가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죠. AS에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봅니다. 기초를 알아야 모든 걸 알 수 있다. 주식의 기본부터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알짜배기 노하우를 공개한다. 남은호의 돌직구 분석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남은호 멘토님 강의 내용을 제가 방송 이전에 살짝 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말미에 종목 공개까지 되니까요. 남은호 멘토님을 멘토로 삼았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오늘 저의 돌직구 분석법, 이때까지 이제 교육적으로 계속 나가는데요. 또 우리 지난번에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워낙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집으로 제가 아주 재밌는 종목을 한 종목 분석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짜자잔. 이름하여 삼성전자입니다. 에이, 나 삼성전자 없는데. 절대 삼성전자 없으셔도 보셔야 됩니다. 그럼 나 삼성전자 있는데 팔지도 않을 건데 안 파셔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우리는 봐야 된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요. 말미에 또 보너스 종목 있잖아요. 예, 산뜻하게 드릴 테니까 또 그 종목으로 이 자그마한 수익도 한번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삼성전자 이래 떨어졌는데 힘드시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해 드렸는데 종목 추천해서 올라가면 모두 다 좋아하지만 종목을 매도 사인해서 떨어지면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없었으니까 재미가 없고 가지고 있던 사람은 주가가 떨어져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본질은 알고 넘어가자. 시장에서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시간은 삼성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이런 흐름을 한번 보고 나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정밀 분석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뭐 분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운영해 나가고 있는 하나의 아이템의 어떤 시장성 이런 것들은요. 차후에 어떤 기회가 닿으면 설명해 드리겠고요. 오늘은 주가의 흐름과 큰 시장의 판을 같이 엮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삼성전자 어떤 기업이었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969년, 자,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죠? 1971년에 드디어 이제 흑백 TV를 이제 파나마 수출하게 된 게 69년 창업 이후에 71년의 첫 번째 수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기반 점진적으로 72년에서 74년에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생산을 개시하면서 드디어 싸움이 시작됩니다. 누구하고의 전투가? 금성전자, 골드스타와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1975년에서 76년 사이에서는요, 이때 이제 컬러 TV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흑백 TV도 한 100만 대 정도가 생산이 되는 시대로 갑니다. 저희 집에도요, 이제 컬러 TV가 이제 82년도에 컬러 TV, 삼성 컬러 TV를 샀었는데요. 그때 컬러 TV 가격이요,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그때 공무원 월급이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 12개월 할부로 저희 이제 아버지가 사오셨거든요. 근데 11개월치 내고 12개월치 못 내가지고 텔레비 뺏겼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예. 자, 그때 당시 물가로 따져보면 이 TV가 뭐 그때 당시 30만 원, 지금 물가로 따져보면 한 돈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봐야 돼. 한 2천만 원. 그렇죠? 컬러 TV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70년대 후반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TV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예, 흑백 TV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가격이 아니라 몇 대가 중요하죠. 400만 대.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 시대 때는요. 우리나라는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가전회사들이죠. 뭐 소니라든지 내셔널, 파나소닉 이런 기업을 우리는 절대 넘을 수 없었던 시기였다. 다만 대수만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기술 개발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80년대 초반에 해외 생산도 하고요. 판매 법인도 설립하면서 삼성 반도체가 드디어 한국전자통신 주식회사에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완전히 가게 되죠. 해외 판매 법인도 만들고요. 그래서 83에서 84년 동안에 매출액은 드디어 1조를 돌파를 시키고요. 이 시점에 삼성전자공업이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로 상호를 이제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참 아주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죠. 예. 삼성전자 주가가요, 1, 2천 원 할 때 아닙니까? 그죠? 자, 지금 이제 수정 주가를 했을 때.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컬러 TV에 대해서 80년도 중후반부터 이제 세계 시장을 이제 석권해 나가는 시대를 만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컬러 TV도 2천만 대를 돌파하는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나타나고요. 자, 이제부터 진짜 승부는요, 바로 여기에 출발합니다. 90년 들어오면서 1990년에서 98년, 90년대 시대를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이 삼성전자를 이끌어내게 되는데, 바로 1990년입니다. 16메가디램을 개발합니다. 반도체의 하나의 획을 이제 긋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자, 92년도 세계 최초로 64메가디램을 개발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신문, 기억나는데요.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의 이 64메가 디램 개발은요, 완전히 이슈였습니다.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가 이 최첨단의 부품을 삼성전자가 최고의 기술력을 앞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이때가 삼성전자가 가장 관심 있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9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양산을 하면서 매출이 드디어 8조 원까지 넘어가는 시대가 나오죠. 그리고요, 또 하나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1994년에 휴대폰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니콜이라는 휴대폰이 나오고요. 이 이후에 이제 LG전자하고 살짝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요, LG전자도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죠? LG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현대 반도체로 통합이 되죠. 통합이 되면서 현대 반도체가 망해가지고 하이닉스가 다시 하이닉스로 나오고요. 하이닉스 SK 인수되면서 SK 하이닉스인데, 이때
LG전자에서도 휴대폰이 나왔어요. 그때 LG전자 휴대폰 이름을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분들이 기억하시고 있는 이름은 사이언까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LG 사이언. 근데 LG 사이언 전에 하나의 이름이 더 있었어요. 삼성은 애초에 나올 때부터 애니콜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LG전자는요, 휴대폰 이름이 뭐였냐? 화통입니다. 화통하게 걸려라. 이때는 현대전자도 휴대폰을 만들었었거든요. 현대전자. 그때 현대전자 휴대폰 이름은요, 걸면 걸리네에 해서 걸리버예요. 걸리버. 예, 그렇게 이제 휴대폰이 나왔었는데,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넘어서 드디어 휴대폰으로, 가전에서 반도체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드디어 TFT LCD 22인치. 지금 22인치 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 22인치는 초대형 화면입니다. TFT LCD가 나오면서 디스플레이가 CRT, 즉 브라운관에서 드디어 이제 평면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완전히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TFT LCD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휴대폰이 한 단계 더 진화를 하게 됩니다. 97년도에 세계 최소형 CDMA, 즉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에서 이제 디지털화되는 휴대폰으로 바뀌어가는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요. 역시 256메가가 98년에는 256메가 SDRAM을 생산하면서 다른 업체들이 도저히 이제 따라올 수가 없는 독보적인 1위의 반도체 회사로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장 첫 번째의 급도약기는 어디서 있었냐? 바로 1990년도 중반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이 삼성전자의 가장 엄청난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부분이었다. 그간 이제 100세 가전만 팔다가 완전히 반도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럼 90년대 중반에 삼성전자가 일대 큰 변혁을 겪게 되는구나. 두 번째. 자,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죠? IMF 터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낸드 플래시라는 게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삼성의 먹거리가 어느 정도 정체를 보이게 되는데, 90년도 후반에 이 먹거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낸드 플래시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재도약 기기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만 D램과 그리고 낸드 플래시만 하더라도 두 개만으로도 100억 불을 돌파하는 어마어마한 실적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세계 3위 휴대폰 업체로 이제 휴대폰이 이제 세계의 메이저로 이렇게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이제 완전히 전 세계 1위를 확실히 다져가게 되죠. 이때 전까지는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대만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변혁을 가져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때가 되는 거죠. 랜드 플래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2000년, 1999년 그리고 2000년이 삼성전자의 두 번째 큰 이슈와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2003년 휴대폰의 성장과 이제 바톤을 타치를 하죠. 휴대폰과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가 완전히 완착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러면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100세 가전이었다면 90년대 중반에는 반도체가 즉 D램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성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2000년 들어서는 낸드 플래시라는 것과 그리고 휴대폰이 새롭게 이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기억을 하시면 1995년 그리고 2000년 그리고 2003년 이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이제 드디어 2005년에는 순이익이 100억 달러 클럽에 드디어 이제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10조죠, 그렇죠? 그리고 2007년에는 그간 이제 2000년 중반에 삼성전자가 나중에 위기를 좀 겪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업에 다각화를 합니다. 그래서 신수종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어떤 도전을 해 나가려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프린트가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프린트와 그때도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프린터가 글로벌 시장에서 2위로 급부상하는 효과가 나타났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0년 이후에 2009년 이후죠. 2009년인데 2010년 이후에 드디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혁명의 성과를 얻어내게 되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삼성전자는 지금 최고의
주가 최고의 기업으로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했던 이 타임들이 있었네요. 1995년 타임이 있었고요. 반도체고요. 2000년이 있었고, 그리고 2003년 이후에 휴대폰, 그리고 2009년 이후에 스마트폰. 이 네 단계가 삼성전자의 한 큰 변혁이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6월 7일이죠.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JP모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리포트가요, 어느 정도 방대한 양인지 제가 말씀해 드리면은요, 어느 정도 방대하냐. 삼성전자 리포트니까 엄청나게 방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짜리 리포트가 시가총액이 수십조가 날아가는 엄청난 파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JP모건에서 나온 이 리포트를 쓴 사람이 누구냐? 미국에서 쓰느냐? 아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한국입니다. JP모건의 우리나라 지점이에요. 지점 전무가 썼죠. JJ 박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리포트 한 장에 수십조가 날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죠. 선물 먼저 팔아먹고 말이야. 너네들 리포트 쓰고 뭐 일부러 조작해서 떨어뜨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거하고는 별대로,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입니다. 여튼 뭐 실제로 외국인들이 작전, 말 그대로 성공한 작전이 또 아니고요. 우리 일반 개인들이나 뭐 중소 세력들이 하다가 걸리면 작전인데, 유독 외국인이 하다 걸리면 작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하는 작전은 기법이라 그러고, 일반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작전이에요. 예. 그래서 외국인이 하는 작전은 배워야 될 거고, 일반인이 하는 작전은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어떤 그에 대한 부분은 차지해 두고, 과연 그러면 이 JP모건의 리포트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쭉 그 삼성전자에 대한 JP모건의 리포트를 보니까 이걸 좀 기억해 보자고요. 2007년에 이제 최근 연도에 2007년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래서 2008년이 됩니다. 그죠? 2008년이 되어 가지고 1년 지났어요. D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삼성전자를 계속 사라 그럽니다. 근데 2008년 7월 달에 바로 6월까지는 삼성전자 매수 추천하다가 7월에는 갑자기 내년 1분까지 이익 감소되니까 삼성전자 안 좋다 이럽니다. 예, 안 좋다 그래요. 이때가 이제 무슨 금융위기가 이제 스타트가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8년 10월에는요, 세계 휴대폰 시장의 교체 수요가 자체가 감소되니까 역시 삼성전자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2008년 12월에는 내년 추정 이익이 80%까지 떨어진다. 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 간다. 이런 리포트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에는요, 영업이익이 7천억대 적자가 나올 것이다. 2009년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중요하죠. 요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보세요. 2007년에, 자, 요 머릿속에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는데, 2007년에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2007년에는 주가 좋다 했다가, 예, 2008년에는 안 좋다고 했다가, 2009년에는 엄청나게 안 좋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2009년에 금융위기에서 헤어나서 삼성은 40만 원대부터 탈출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요,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일 났다 이거. 엄청나게 대규모 적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불과 2달 만에요,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 시작해요. 안 좋았다고 했다가 단 2달 만에 아니네, 좋네 이러면서 계속 다시 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10년에 이제 들어와서 1월 달에서는요, 이때 투자 의견을 이제 중립을 하는데, 이때 당시요, 주가가 얼마, 한 85만 원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주가가 한 85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얘들은요, 투자 의견이 중립인데 목표가를 얼마나 써내느냐? 78만 원 써냅니다. 지금 가격이 85만 원인데 목표가가 78만 원이래요.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말은 중립이지만 무조건 다 팔아라 소리죠. 이게 2010년 1월 달이고요.
자, 그러다가 12년에 이제 2년이 지나서 다시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를 추천합니다. 한국 증시가 다시 우상향할 수 있다. 이때 추천하면서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등의 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2013년에 올해 4월 달입니다. 자, 올해 4월 달에 이렇게 냅니다. 갤럭시 S4가 올해 8천만 대.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가 연 3억 2천만 대 정도를 판매가 할 것이다. 라고 기대에 대한 리포트를 써냅니다. 그런데요, 이 한 달이 지나가지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1조 이상 될 것이다. 라는 좋은 리포트가 또 나와요. 더 좋은 리포트가 나옵니다. 11조. 11조면 누구를 넘어서느냐? 애플을 넘어선다는 거죠. 애플을 넘어서는 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그로부터 한 3주 만에요. 바로 갤럭시 S4의 출하량이 둔화되니까 목표가를 하향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촉발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JP모건의 리포트가 주가에 어느 정도 잘 맞췄는지 한번 우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삼성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의 이 주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 개씩 이제 보여드리면은요. 예. 우리가 2007년에 상향을 했다가 2008년에 요거부터 볼게요. 예. 최근 것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2010년 1월 달에 잘 안 졌네요. 2010년 1월 달에 예. 여기서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나서 주가는 계속 제자리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다시 상승한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최근의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떨어졌는데, 이 리포트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즉 JP모건 회사에서 내는 리포트가 있고, 여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의견을 개진했던 JJ팍은요 딱 두 차례에 언급을 합니다. 바로 2006년부터 2006년에 그때 당시 이제 반도체가 엄청나게 호황이고 해서 전부 다 삼성전자를 초강력 매수를 리포트를 내는데, 이 사람만이요 중립을 냅니다. 그때 한번 중립을 냈는데 바로 2년 이때죠. 예. 중립 의견을 낸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는요, 다른 사람의 초강력 매수가 다 틀리고요, 오로지 이 사람만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타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리포트를 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JP모건의 전반적인 리포트는 꽤 유동적입니다. 꽤 유동적이고 좋다가 안 좋다가, 또 지금 안 좋았던 게 언제든지 좋다는 리포트가 나올 수가 있지만, 이번에 발행한 리포트의 주 편집자, 이제 분석가의 리포트는 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의 전체적인 리포트는 신뢰감이 없지만, 사실, 이번에 나온 리포트는 분명히 좀 신뢰감이 좀 있다. 이번에 했던 이 박전무의 어떤, 분석은요, 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거든요. 하이닉스에서 IR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펜 때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반도체나 이 IT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JP모건의 전반적인 리포트는 분명히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나온 리포트를 철저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전자는 이 의문 제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실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증권사에는 매도 사인이 나왔느냐? 안 나왔죠. 그런데요,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매도 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매도하면은 삼성전자가 두 번 다시 그 애널리스트를 불러가지고 기업 IR 하는데 부르겠습니까? 안 불러요. 그 증권회사에 광고라도 한번 내겠어요? 안 냅니다. 삼성 계열사 유상증자 하는데 참여라 시킬까요?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절대 애널리스트들은요, 매도 사인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가 전부 다 마음속이 답답할 거라고, 이거 팔아라 하고 싶은데 팔아라 할 수가 없는데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팔아라 소리를 다른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식을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 팔아라를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애널리스트다. 팔아라고 해야 되는데 팔아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사라 소리 안 하면 돼. 사라 소리가 줄어들면 팔아라 소리예요. 팔아라. 우리가 꼭 뭔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하는 건 아니죠. 맛을 봐야 하는 건 아니다, 그죠? 뭐 애널리스트의 매수 의견 리포트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곧 팔아라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투자 의견 하향은 완전 팔아라는 이야기고 목표가 하향은 팔아라 소리고 그 전에 삼성전자는 매달 매수 추천 리포트가요. 매달 한 20개 정도가 나와요. 매수가 리포트가 증권사 한 20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10개로 줄어든다. 그러면 팔아라 소리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투자 의견을 보시면 3월달, 4월달 자, 3, 4월에 앞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4월달은 한 4개 정도 잡히고 5월달에 4-5개 잡히죠.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투자증권이요. 6월 5일 날 자, 이런 걸 내요. 목표가가 200만 원, 직전 목표가가 210만 원이었는데 목표가를 어떻게 합니까? 10만 원을 떨어뜨려 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 무조건 팔아라 소리입니다. 예. 목표가 말은 그거죠. 바이, 사라. 대신에 목표가를 떨어뜨린다.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예, 팔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팔아라는 이야기. 여기를 우리는 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왜 팔아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삼성전자, 노키아 부분입니다. 노키아의 주가 보면은 노키아 주가가 고점 먼저 치고요. 삼성전자가 뒤늦게 고점을 형성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애플의 고점 이후에 삼성전자가 최근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요. 역시 선행하는 1등 주자의 선행하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뒤쫓아가더라. 그래서요. 언제든지 삼성전자도 노키아나 애플처럼 주가가 분명히 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하나 가질 부분은요. 바로 이게 짐 콜린스의 기업의 몰락 5단계를 보면은요. 기업은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에 위험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위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구원자를 찾아서 M&A를 한다든지 하는 단계. 이까지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삼성전자는 이 5단계에 단 한 단계도 들어와 있지 않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분명히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부분이 현재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우리가 5단계를 거쳐 삼성전자가 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단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이익만으로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주가를 150만 원대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다음에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무료 방송, 전문가 방송 할 때 좀 더 상세히 말씀해 드릴 테니까 꼭 그때 참석해서 들으시고요. 일단 삼성전자는요, 이번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단순히 가격이 다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좋게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휴대폰 사업 부분이 아닌 반도체나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 JP모건의 리포트를 이겨설 수 있는 가격은 분명히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삼성전자가 아닌 일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에는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으로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정 부분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시점까지는 삼성전자는 좀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 이제 추천 종목 제가 한 종목 뽑아봤는데요. 그 종목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추천 종목은요. 이번 주 추천 종목은 J컨텐트리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미디어 사업부에서 이제 분사되어서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영화 굉장히 비수기인데도 좀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JTBC의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J컨텐트리의 사업 부분에 상당히 좀 좋게 기여할 가능성이 많겠고요.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시즌이 되면 성수기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 보면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 기업의 이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현재의 어떤 주가 흐름도요. 시장의 흐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소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이 들어오는 지수의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탄탄히 유지되고 있는 흐름, 수급적인 부분과 펀더멘탈 부분이 아주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잘 지탱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J컨텐트리 이 종목은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그래서 코스닥 기업이기도 하고요. 비중을 많이 가져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금액의 한 10% 내외, 그리고 최대 투자 금액은 한 2,3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내외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로엔더 엔터테인먼트고 이것도 하나에 보면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되는데요. 이 3, 4분기는요. 3, 4분기는 계속 컨텐츠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과는 좀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로엔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J컨텐트리를 설정해 봤는데요. 일단 매수 가격은요. 현 가격 괜찮습니다. 오늘 종가가 4,685원이고요. 만약에 내일 갭으로 하락한다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몸으로 받자. 몸으로 받아도 괜찮다. 목표가는요. 전고점을 살짝 넘기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전고점을 살짝 넘기는 5,800원 선 정도 잡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8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 충격이 나타나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4,250원 정도를 하회하게 된다면 손절 가격 한번 도래했다 생각하시고 한번 깨끗하게 손절을 하는 것도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기간적인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노 멘토님, 네. 내일 개파락이 없다면 몸으로 받는 거는 좀 미뤄야 될까요? 내일도요, 봉으로 보합이나 강보합에서 출발해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봉으로 나타난다면 내일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그 전에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J콘텐트리 흐름은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AS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나무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시 주식 승천 보시고요. 11시 반부터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전문가들의 무료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회용 반창고를 뗄 때 안 아프게 떼는 법 아세요? 한 번에 확 떼는 겁니다. 혹시 마음의 결정을 하셨는데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그 일 진행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